제가 가운데 서울 주택 가격의 상승이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굉장히 크게 적어놨습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고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그 이번 정권 시작하고 나서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을 다들 알고 계시고 익히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렇게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판매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정책을 내놓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팔아주기를 한동안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주택 소유자들께서 여러분들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시든 한 채를 가지고 계시든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조금만 기다리면 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만 지금 현재 정권의 그런 기조만 넘기고 나면 앞으로 주택 가격은 오르겠지. 특히 서울 주택 가격은 오르겠지. 더더욱이나 강남 주택 가격은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즉 뭐 금융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들을 넓혀가면서 규제 지역들을 넓혀가면서 이렇게 이제 다주택자들의 판매를 유도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택자들 혹은 1주택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매도가 아니라 다른 거래로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친지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부를 물려줘야겠다 혹은 승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도 외의 거래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은 매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신축 물량이건 기축 물량이건 바깥쪽으로 시장 상황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기축 매물이 감소를 하고요. 사람들은 점점 거기에 몰려들게 되면서 호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정부에서는 더 강력한 정책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규제 지역이 강화되고 추가 규제를 발표하고 심지어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미국,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사망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을 지나서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안심을 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 감염병이 확산되고 나서 매매 가격이 어떻게 변동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코로나 현상이 지나가면 어떻게 주택 가격이 움직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장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염병 확산 이후의 월별 아파트 가격입니다. 사스든 신종플루든 메르스든 가리지 않고 주택 가격이 우상향하더라. 특히 사스 같은 경우에는 2003년 3월이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월별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그 이후에 경기 상황이 굉장히 양호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르게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때는 경기 상황이 괜찮았다. 그렇기 때문에 월별 아파트 가격도 같이 따라서 오른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거를 반대로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 코로나19가 굉장히 짧게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짧게 끝나고 다시 이제 경기가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주택 가격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주택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것처럼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당연히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이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까지 만약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봤더니
주택 가격 하락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불가피합니다. 특히 이제 금융위기 시점 혹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았던 시점을 제가 이렇게 음영으로 처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기에 왼쪽 부분에는 외환위기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 시점에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거나 상승세가 굉장히 저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등락폭이 전국 대비해서 조금 더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이 경제 위기로까지 비화가 될 경우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라고 한다면 주택 가격 하락은 조금 불가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가격 측면을 쭉 살펴봤고요. 거래량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뭐 전 한 1-2년 정도 동안에 30대, 40대, 심지어 20대들까지 아파트 혹은 주택을 사기 위해서 주택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서울 주택 시장 쪽으로 많이들 들어오셨었는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30, 40대들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더 서울 아파트를 많이 구매를 하셨었습니다. 요 한 2-3년 정도 동안에 그런 이제 이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는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30, 40대 그 두 세대가 거래하는 물량이라고 하는 것이 50% 이상, 즉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소득 대비해서 금융부채가 더 많다라는 부분들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있지만 30, 40대들이 결국에는 그 이전에는 어떠한 상황으로 돌아갔었냐면 결혼을 하시고 처음에는 조금 이제 모아두신 재산이나 자산들이 좀 적으시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시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그런 그 상품들로 처음에 입주들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한 지 몇 년이 되고 돈을 모으신 다음에 아이들이 크고 아이들이 좀 더 큰 집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넓은 집 그리고 조금 더 그 교육 환경이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고 그게 아이가 2명이 되고 더 크게 되면은 더 좋은 집으로 이렇게 좀 징검다리 형식으로 이렇게 건너뛰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했었고 그러면 그 밑을 그 하위 시장을 메꿔주는 사람들이 20대, 30대들이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난 한 2-3년 동안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30, 40대들이 매매 거래의 50% 이상을 차지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밑에서 받쳐주던 뭔가 하위 시장 혹은 뭔가 이렇게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는 선호되지 않는 그런 상품들을 소비해주던 30대, 40대들의 수요가 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0대, 60대 분들이 지금 갈 곳이 있으시냐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집을 가시려고 하면 대출이 막혀 있는 상태고 30, 40대들은 갈 데가 없는 상황 혹은 이미 주택을 다 구입해서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매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쏟아지게 되면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주택 가격에 하방 압력을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현황을 종합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게 되면요. 지난 2007년 상황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뭐 제가 이제 보시기에 왼쪽 부분에 주택 정책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는 것들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특히 이제 대출 같은 경우가 06년도에 DTI가 처음 도입이 됐었습니다. 워낙에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주택들을 많이 살려고 하다 보니 DTI를 도입을 했었고 그게 어느 정도 안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수요가 생겨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살려고 하니까 18년도에 DSR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제의 안전지단을 강화한 것이 06년도에도 있었고 2018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2007년도에도 얘기를 하더니 2019년도에도 얘기를 합니다. 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세 강화하겠다라는 얘기 당연히 2006년도 같이 나왔던 얘기고요. 18년, 19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시는 대로 세금 강화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점점점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도세 강화도 이번 6월 달로 이제 종료가 되겠지만 그런 특례들도 종료가 되면서 양도세들을 차츰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금리도 마찬가지고 부채 확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버블이 어느 정도는 끼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이제 녹아내린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발전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및 총선 이후에 바람직한 주택 정책 방향을 제가 생각하는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요. 현재 주택 정책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선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생각보다는 결과가 그렇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조금 좋지는 않았다. 아까 여러 차례 뭐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잡으려고 했던 여러 시도들이 시장에 의해서 차단이 되거나 우회되거나 하면서 굉장히 상반된 결과를 나와볼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규제를 어느 정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상화라고 하는 게 사실 규제를 계속 풀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풀어달라, 무조건 우리 집 뭐 오래됐으니까 재건축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집중되는 부분,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 공급 정책을 다시 한번 좀 전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총선 이후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겹치면서 시장이 안 좋아지려고 할 때 그럴 때야말로 이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공급을 해서 뭔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 공급이 되는구나. 이제는 뭔가 시장 그 정부도 시장의 그런 흐름을 따라오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안심을 좀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거기에 재건축하면은 뭔가 주변에 있는 주택 가격 다 오를 것 같고 폭등할 것 같아서 막고 계셨다라고 하면 이게 경기가 만약에 조금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지역들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으로 정부에 대한 시장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음마아파트라든지 이런 이제 그 재건축 아파트들이 될 텐데요. 코로나 그리고 총선 이후에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불신을 지금 떨쳐내지 않으면 점점점 불신이 쌓여서 앞으로는 뭐 주택 정책을 어떠한 정책을 내놓더라도 시장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정책이 되고 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시장과 정부 간의 신뢰를 한번 이제 회복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소규모 재생들을 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소규모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현재 상황에서 현재 구도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부분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그 진행이 되어 왔던 것들을 봤을 때 소규모 재생은 빌라를 허물고 거기에 소규모 아파트 혹은 빌라를 다시 짓는 정책에 불과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이제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그거를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서 지금의 정책이 나왔겠지만 소규모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 조금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형 사업지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지금이 이제 4월인데요. 2020년 하반기부터 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혹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정책적으로든 시장적으로든 관심을 가져봐야 될 시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근교에 신도시들 많지 않습니까? 1기 신도시도 있었고 지금 1기 신도시는 굉장히 시범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래돼서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연한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하지만 리모델링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건설 마무리 안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분양될 때 빨리빨리 좀 처분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3기 신도시에 지구 지정을 하고 공급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청사진 블루프린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2기 신도시가 한때 굉장히 그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물량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2기 신도시보다 3기 신도시가 서울보다는 가깝고 그 다음에 모든 처음부터 인프라를 깔아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2기 신도시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기 활성화 혹은 시장을 달래는 용도로 지금까지는 써오셨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경기가 좀 계속 더 둔화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우리 인구 구조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하에서 3기 신도시를 무조건 안 되는 지역까지 따각따각 끌고서 뭔가 이렇게 했던 3기 신도시를 전부 다 추진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혹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쫙 펼쳐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 비용을 낭비하게끔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정책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이 결국에는 서울의 압축적 공간 이용 혹은 서울의 아까도 이제 주로 말씀드렸듯이 수요 집중지에 조금 더 이제 공급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과 모두 연관이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산업 쪽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부동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2019년 말 정도까지는 프롭테크 얘기는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이 아주 강력한 지원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 들어서 프롭테크를 실질적으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일원으로 끼워서 뭔가 이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계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이제 부동산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좀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새로운 지금은 생각하지 못하는 지금은 우리가 프롭테크라고 뭔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저같이 이렇게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연구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들을 또 이제 시장에 나가서 혹은 스타트업 CEO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이런 이제 부동산 산업계에서의 흐름과 그 다음에 도시 재생의 흐름 그리고 신도시의 흐름이 한꺼번에 시너지를 내서 이런 이제 민간 건설 물량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주택 물량으로 인한 경기 회복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